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체제 이론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는 개방 체제 이론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니까 봐봐요. 개방 체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체제 이론의 체제라는 말이 겹치네? 그렇죠? 네, 겹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체제다라고 했을 때 이 체제가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거는 이제 외래어인 거죠.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시스템을 한번 보는데요. 이 시스템 안에 보니까 폐쇄 체제가 있고 개방 체제가 있는 거예요. 응? 폐쇄 체제가 있고 개방 체제가 있다. 폐쇄 체제는 아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 다음에 개방 체제다 그랬을 때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 차이가 존재하고요. 다시 한번 그것도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자, 폐쇄 체제는 환경에 대해서 아직 신경 못 썼다.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 우리 이론으로 봤을 때 행태론 시대까지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폐쇄 체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방 체제다 그랬을 때는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죠. 그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방체제에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잘못 썼네요. 개방체제. 자, 그래가지고 이 개방체제 중에서도 일단 지금 또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체제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제이론. 이 체제이론과 관련해서는 뭐 이스턴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학적으로 보면 샤칸스키 같은 학자가 또 이렇게 그 모델을 또 제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샤칸스키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투입, 인풋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과정이 있어요. 전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입이 있을 때, 그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존의 정책에서 이렇게 또 이제 전환이라는 거를 거쳐서 뭔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조물딱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요거 정책을 또 이제 바꿔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전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갖다 이제 뱉어내야죠. 아웃풋합니다. 이것을 산출이라고 한다. 산출이 되고, 산출된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다시 이제 시민들한테 정책을 이제 실현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괜찮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피드백, 환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류가 되어서 다시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국면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4개의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개방체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환경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측면들이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랬을 적에 이 환경이 밀고 들어올 때 이게 체제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미난 거는 체제가 이걸 한번 걸러요. 한번 거릅니다. 한번 거르게 되는데,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게이트 키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걸러준다. 걸러줘가지고, 일부는 들어와요. 일부는 들어오는데, 여기서 환경적 변화가 다 여기 들어올 수는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체제의 능력상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변화를, 숱한 변화를 체제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이게 되면 터져.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돼.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속에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 네, 그래, 걸러내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체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체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체제가요, 새로운 어떤 변화의 국면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존의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는 데. 이해 옵니까? 네, 그러니까 변화를 추동해 가지고 야,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종의 압력입니다. 근데 그 압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압력을 갖다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고, 그 중에 선별해서 몇 가지만 받아들인다. 왜? 자칫 잘못했다는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유지를 하는 것,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네, 그래가지고 얘 이론의 이제 특성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동적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항상성이 뭐예요? 계속 그 상태로 쭉, 뭐 이런 얘기죠. 계속 그 상태로 쭉 가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얘를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동태적이란 표현보다 정태적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성의 포인트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적이 아니고 정태적이야. 에? 그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정태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뭘 유지한대요? 균형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균형을 잡고 균형을 유지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동적 항상성과 정태적 균형을 유지한다. 됐죠, 요거.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힘이 뭐냐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힘이에요. 엔트로피가 작동하게 됩니다.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냐면 기존의 균형을 흔드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시스템, 저 균형을 잡아 흔드는 힘을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엔트로피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시스템은요, 부의 엔트로피가 중요한 말이에요. 부 마이너스, 이거를 마이너스 시키는 엔트로피의 힘이 있다, 이것이.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와요? 그러니까 이걸 흔드는 힘이 밀고 들어와. 근데 와, 이거 다 받았다간 큰일 나겠어.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통과시켜. 나머지는 커트하고. 일부만 통과시키는데 걔네들도 아무튼 엔트로피의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최대한 상쇄시키면서 부의 엔트로피로서 그걸 막아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막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유지되죠.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체제 이론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요 용어 부의 엔트로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론 가면 이런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끝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투입과 환류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를 이제 정치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 주체, 정치 참여 주체들인데 비공식적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거예요.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투입과 환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로 시민들이죠. 시민들이고, 시민이 각자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별로 그게 울림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당을 결성해서 한다든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익집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언론사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자로서 저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투입과 환류, 여기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쪽에 전환과 산출, 여러분들이 전환과 산출의 주체가 되려고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든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쥐고 그걸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인데, 전환과 산출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죠. 결정 및 집행자가 되는 것이죠. 집행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부가 됩니다. 정부. 정부 그랬을 때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정부,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이런 거 등등등이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죠? 이거 개방체제적인 이제 체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교재로 갑니다. 체제의 의미 뭐 나와 있는데 별거 없고요. 체제의 특징을 보면 등종국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저렇게 그려봤지만은 자 러프한 것이고 하나의 그 체제 안에서도 세부적인 그 시스템들이 또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라는 게 조직에서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 시스템을 갖춰놨다가도 환경적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시스템이 또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항상 리뉴얼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것이 하위 체제가 됐건 상위 체제가 됐건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게 된다. 등종국성. 자, 그리고 넘어가서 뭐 동적 항상성 이게 나왔죠, 그죠? 네, 움직이지만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파슨스라는 학자를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샤칸스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파슨스는 AGIL이라고 하는 거 체제의 기능을 AGIL로 설명을 했습니다. A다 그랬으면 어댑테이션 그래서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환경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goal입니다. goal 목표 달성 기능 체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바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터그레이션 I는 인터그레이션 통합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시스템이 상위 체제도 있고 그 밑에 하위 체제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L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체제 유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응 기능이 있고 목표 달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이 있고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 AGIL 기능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밑에 이제 샤칸스키의 개방체제 모형이 나왔습니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그리고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 것이지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체제 이론 자체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우리가 해볼만 합니다. 보수적이다. 왜 보수적인지 알겠죠? 왜 보수적이야? 기존 체제 유지하려고 한 다음에 그래서 체제 이론은 좀 이제 보수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보다는 유지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그런데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의 과학학을 했을 때는 행정 행태론 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비교행정론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은 또 그 다음에 우리 봤었던 비교행정론 앞에 있었던 생태이론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행정학의 과학과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얘도 체제이론도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는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다 제가 해드렸던 거죠. 개방체제 이론이 요만큼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 개방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좀 되긴 됐죠. 환경에 대한 고려는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렇게 개방에만 포인트를 딱 맞춰서 하는 이론들 얘네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 행정 행태론이 지금 미국 사회 내에서 어쨌거나 주류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행정 행태론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 그 행정 행태론을 깨는 작업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 행태론이 나쁜 게 아니죠. 행정 행태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들도 많고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도 갖게 되고 행정학의 정체성도 확립하게 되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또 이게 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오는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죠?
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오는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또 그 반론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행정행태론에 대한 비판 이론들을 보는 거예요. 이 비판 이론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크게 보면 일단은요, 후기행태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후기행태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후기행태주의다. 그러면 후기라는 말은요, 포스트 이런 말을 쓰고요. 포스트, 탈,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게 이 후기라는 말이에요. 후기라는 말. 포스트. 포스트 비헤이버리즘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포스트다 그랬을 때는 그것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 예, 그래서 그 이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극복해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포스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기행태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학자, 방금 전에도 언급이 좀 됐었죠, 체제이론에서도. 근데 이스턴 같은 학자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정치학 쪽에서 정치학이 아주 대두입니다. 그래가지고 후기행태주의 이런 거의 분위기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스턴이 강조했던 게 실천과 적실성,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오히려 얘네가 이제 좀 이상적인 것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나와야 될 방향이 돼가지고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문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성, 그 다음에 적실성, 그때 맞는 정책 딱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 했던 정책과 지금 하는 정책이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때의 논리가 있고 지금은 지금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천과 적실성의 강조, 이런 것들을 이제 후기행태주의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후기행태주의에 행정학적으로 오게 되면 왈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왈도. 시라큐스 대학의 이제 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레드릭슨 같은 이런 학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신행정론, 왈도 등의 신행정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신행정론은 또 우리가 따로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니까 일단은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고요. 아무튼 이 왈도 신행정론 나올 때 이때 보면 뭐가 있었냐면 미노부룩회의라는 게 가끔 언급이 될 거예요. 미노부룩회의. 시라큐스 대학 안에 미노부룩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봐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겪고 있었던 미국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었냐. 이 당시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었고요. 빈부격차의 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터졌어. 지금도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지 피부색 하얀 게 그 자랑이야? 아니야, 좀 안타까워. 이게 좀 불쌍합니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지 피부색이 하얗다 이런 걸 내세우고 앉았어?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걸로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반면교사 잘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유색인데 우리보다 색깔이 좀 짙다 그러면은 차별하지 않아요? 안 하나? 안 하세요? 네. 자꾸 이제 아니라고 잡아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차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난민 문제 같은 거 되게 소극적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즈를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난민 문제를 이렇게까지 봉쇄적으로 바라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아까 시스템 이론도 봤지만 우리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가늠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차별적으로 언행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다 범죄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게 백인들이 흑인을 보면 저 범죄자 아니야?
걱정돼가지고 백인 경찰이 일단 총부터 딱 꺼내가지고 위협하면서 확실하게 제압하려고 갖다가 위에서 모가지를 무릎으로 누르고, 이게 다 비슷한 심리인 거예요. 남 욕할 때가 아니다 사실은. 그런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더 직시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 성숙도를 나타낼 것 같죠. 아무튼 미국 사회가 인종 문제가 뭐 여전합니다. 뭐 겉으로야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문화가 융합돼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이 됐다, 그런 면이 있죠 미국이.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섞이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걸 보면 60년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60년대 오죽했겠냐 이 말이야. 로자 박스라는 여성이, 왜 그 얘기는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나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로자 박스라는 여성이 말이에요,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시라고, 여기는 가보셨나요? 아니, 우리가 보통 관광지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엘라베마의 이제 몽고메리시라는 데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뒤에 자리가 없어서 앞에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앞에 자리에 앉으면 왜 안 되냐? 앞에 자리는 백인님들 자리예요. 백인님들 자리여가지고 당시에 그래가지고 백인 자리에 앉았다고 백인 운전기사가 이 여성을 폭행하면서 경찰서에다가 인계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공원에 가면 수도꼭지도 거기 써 있었어요. 화이트, 옆에는 칼라드. 아 진짜. 예, 그 사진을 찍어서 칼라드라고 써 있는 수도꼭지에서 흑인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찍은 그 사진 기자가 퓰리처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상이 있죠. 그 상을 받아서 그 보도 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진짜 웃기지도 않은 놈들이야 정말. 아이씨, 알고 봤더니 되게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되게 미개한데, 이러면은 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야,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억압된 마음 분출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로자 박스라는 여성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서킹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 운동이 탁 전개가 된 60년대 모습이에요.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베트남전 있죠. 베트남전에 대한 파병 반대가 있습니다. 파병 반대. 이 베트남전 말이야. 베트남에 있잖아요. 미군들이 가가지고 많이 희생이 되는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어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여기를 뭐 자기네가 자유를 뭐 이제 신장하기 위해서 가고, 우리는 뭐 세계의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도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전쟁은, 모든 전쟁은 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것도 일종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데, 그런데요, 베트남은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렇지만은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베트남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갔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얼마나 되세요? 이게 사실은 패권 전쟁이죠. 패권 전쟁. 베트남의 영향력 미국이 갖느냐? 아니면 중국이 갖느냐? 이거 싸움이지 뭘 그냥 아무리 가려봤자 다 그런 거지. 이게 원래 다, 모든 전쟁은요, 경제적 이해관계랑 연결이 안 돼 있을래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물론 예전에 보니까 뭐 온두라스하고, 누가 싸웠지? 온두라스하고 과테말라가 싸웠나? 옛날에 얘네가 전쟁을 했는데 축구하다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개월간 싸우다가 다 끝난 적이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거기도 그 내막은 몰라. 그런 게 기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을 거겠지. 축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겠어? 그리고 서로가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어처구니 없는 전쟁 사유였다. 더 어처구니 없는 가심 얘기 하나 해드릴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온두라스인가? 거기 숲속에서요, 야생의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40년 만에 발견됐어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때 전쟁 났을 때 숨었대. 그 전쟁이 끝난지 몰랐대. 진짜 싫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되도 않는 거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다 그게 패권 싸움, 힘의 대결을 통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거의 99.9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이, 저 젊은 친구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군대가 평소에 예비군 체제로 딱
구성되어 있다가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런 전쟁이 필요할 때는 차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훈련시켜 갖고 전쟁터에 내보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진짜 자국을 지키는 전쟁도 아니고 남의 저기 이용만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말이야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쫙 형성돼 있었고 결국에는 이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존슨 대통령이 나오는데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 이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있어요.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사회보장도 좀 늘리고 말이야. 그죠? 더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랑 딱 맞물리는 게 요 후기 행태주의 요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행정론이 딱 요 시기에 등장을 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을 비판한 이론으로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냐. 일단 좀 열거를 하고 우리 신행정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열거를 해보면 신행정론을 받아서 이후에는 뭐가 또 전개될 거냐면요. 이후에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돼요. 현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 여기 신행정론이 인간의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고거에 3발 더 들어가는 거죠. 각자 개인들을 존중하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그 개인들의 어떤 목표 지향이나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생겨나는데 그 대표 선수의 한 가지가 바로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그러니까 그 현상 그대로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 개인들의 삶에는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줘야지 이거를 획일화 시켜가지고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현상학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현상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제 하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몬은 액션 티어리, 행위 이론을 제시를 해버려요. 행위 이론, 액션 티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비판이 정확한 거예요. 비헤이버라고 하는 것은 행태였잖아요. 개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개인들의 행위를 갖다가 모아내가지고 그 속에서 집합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것이 행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의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개인의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위 자체를 존중하라 말이야. 이것이 바로 행위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들을 전개를 해서 각자의 주관성을 받아들여라. 왜 다 객관화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일반화하느냐? 주관적인 걸 받아들여라 그냥 그 자체로.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비판도 받긴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사회학을 연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다 주관적인 게 다 옳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 물론 주관성이라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관성이라는 것은 간주관성, 상호주관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호주관성은 뭐냐면 그래도 이게 납득이 가는 수준의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관성 정도 이런 걸 인정하면 이 개인의 주체성도 그만큼 존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이제 현상학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 하나 봐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애가요. 얘입니다. 제도주의. 자, 우리가요 제도주의를 이렇게 나눠요.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있어요. 이 예전의 구제도주의, 원래는 그냥 제도주의로 불렸겠죠. 나중에 가서 신제도주의가 나오니까 구자를 굳이 갖다 붙였을 텐데 구제도주의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주목해 본 거예요. 공식적인 법령이나 아니면은 입법행정사법과 같은 있잖아요. 이제 국가의 통치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도로 봐요. 이런 걸 제도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도다 이 말이야. 그리고 행태이론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행태이론은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모아내보자 뭐 이런 거였다면
체제 이론은 그렇게 미시적으로 봐서는 안 돼. 개인들을 통해 사회를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 제도가 바뀌면 개인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도 하나를 신설하면 사람들 행동이 달라져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어.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더니 어플이 나와. 어떤 어플이냐? 스쿨존 피해가기 어플.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스쿨존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 아, 이거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옛날에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이 뭔 말이야. 지금도 안전이라는 말 안 지켜가지고 어디 막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 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아니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예요. 부끄러운 지금 현 주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돈이 있는 것인데 돈을 더 많이 벌고 부가가치 창출하고자 사람을 도구로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천박하게 남아있는데 또 이거 천박하다 그러면은 내가 천박하냐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네. 네. 시사적인 개그한 건데 못 알아들으셨네요. 아니 뭐 그랬대요. 어떤 정치인이 서울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도시가 이렇게 개발돼서 안 된다고 했더니 서울의 일부 사람들이 나보고 천박하다 그랬다고.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측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천박하다고 욕했다. 이것은 아니 그래서 뭐 공부 잘한다는 서울대 학생도 말이야 그런 걸 올렸다던데 뭐라더라? 뭐 서울대를 지방 이전하자. 서울의 과밀이 문제니까 지방 이전하자.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왔더니 나를 적폐로 몰았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까지 가나? 난 아둔해서 그런지 그게 논리전개가 그렇게까지 안 가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 그게 시사개그인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게 뭐가 이게 공부하느라고 시사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제가 인정하도록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걸 제가 굳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적 양적 팽창을 위해서 천박하게 흘러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선해야 돼.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경제적 규제, 요거는 좀 완화하는 방향 가더라도 사회적 규제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민식이법도 자꾸 욕들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은 좀 알겠어. 알겠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거는 애가 툭 튀어나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구속하고 막 형량 되게 길고 말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 형량의 기준이 옛날 기준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형량이 좀 우리의 인식보다 낮아. 그런데 민식법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막 되게 세단 말이에요.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인 비교해서 세. 그러니까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건 타당한 얘기입니다. 타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방향을 민식법 없애자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형량을 약간 조율해야 되면 조율하고 아니면 다른 범죄 형량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스쿨존을 피해가자. 차 없는 도로가 되면 더 좋다. 더 좋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법 제정 이후에 가급적 스쿨존을 좀 피해가려고 해요. 저희 집 앞에서 나오면 한쪽으로 가면 스쿨존이고 다른 쪽은 스쿨존이 아닌데 예전에는 이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안 가. 웬만하면 잘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가 바뀌니까 아무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어. 이게 그 행태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얘는 거꾸로였던 거예요. 제도를 바꾸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특히 그 민식이법의 가장 핵심은 그 스쿨존에 주차가 금지되는 거예요. 주차가 금지되고요. 아니 몇 년 전부터도 학교에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학교에 애들 태워다가 내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문 근처나 이런 데 못 세우게 해. 왜냐면 거기에 정차가 되면 애들이 길을 건너나 그럴 때 옆에 지나가는 차가 애가 건너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한 거죠. 제도화. 이렇게 했고 강력 조치, 뭐 견인 뭐 이런 거서부터 강력 조치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그러면 거기다 차를 세운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행동 바꿀 수 있다가 제도주의였다. 그런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반론을 펼치면서 나왔던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행태주의라는 거야. 응?
이게 행태주의야. 서로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연구 방법 자체가 달라. 가정 자체가 다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달랐는데, 이 행태주의를 또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또 하나가 신제도주의예요. 신제도주의. 아, 왜 제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자꾸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등장해. 그런데 얘는 재밌는 거는 구제도주의도 다소 비판해. 구제도주의도 다소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구제도주의를 다소 비판하는데 구제도주의를 다소 비판했다? 뭘 비판했느냐? 구제도주의는 너무 제도를 폭을 좁혀가지고 저것만 봤다. 저것만 제도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도의 범주를 확장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제도의 범주를 크게 확장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놓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규범 체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적인 규범 체계 같은 것조차도 제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제도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 저기는 아까 공식적 법령 통치기구만을 얘기했는데 비공식적 측면까지도 다 제도로 보자 이 말이죠. 공식 제도, 비공식 제도 이거를 다 보는 겁니다. 공식적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다 플러스 비공식적 측면에서의 제도들도 함께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시의 관점도 있지만 미시적인 관점도 함께 결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제도주의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홀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신제도주의가 이게 흐름이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더래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신제도주의 안에 보면 이 정치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연구한 게 있고 경제학자들이 또 연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 관련해서 사회학자들도 연구한 게 있더래요. 홀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구분을 딱 지어준 건데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제도주의를 이름 붙이기를 얘를 갖다가 역사적 신제도주의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 권력에 따라서 제도가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얘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번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 옆에 가서 거기서 담배를 피기 시작해. 그걸 보고 담배 피고 싶었던 사람들이 야 저기서 피면 되나 보다 가서 펴. 근데 그 옆에는 금연구역이라고 붙어 있어. 그럼에도 한 사람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와서 담배를 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제도라고 하는 게 한번 굳어지면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앞에서 했던 사람들 모방하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 쿼티자판 알죠? 쿼티자판. 예, 쿼티자판이 제일 먼저 특허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도 전부 다 쿼티자판을 씁니다. 쿼티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QU 뭐야? IRT인가? 맞나? 그렇게 뭐 돼 있잖아요. 쿼티. 그거 따서 부르는 거잖아. 자판 순서. 그런데 이제 요 쿼티자판이 영타를 치는데 좀 불편한 방식이라며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몰라. 그냥 그 자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편안한 자판 배열 구조가 만들어졌으나 이미 쿼티 자판에 익숙해서 거기다 타자를 다 익혀놨는데 새로운 자판이 나오면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워 사람들이. 그래갖고 쿼티 자판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옛날 타자기 때부터 그 자판 배열이었기 때문에 이 배열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경로 의존성. 더 재미난 얘기 해보면 여러분은 3호선 주로 타고 다니죠. 3호선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그것도 모르고 타고 다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네?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 방향 보고? 예, 그런 걸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이버네틱스.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는 거 없이 하고서 따라다니. 내가 가는 방향이 저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녀.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의선 철도 같은 저 철도에 이제 지하철 저 전철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건 반대로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탈 때 이제 느껴가면서 한번 타보세요. 머리 좀 쓰고, 머리 좀 쓰라고. 자꾸 안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기존의 기찻길, 기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왜? 기차를 만든 자들이, 외구들이지. 맞아요? 외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 방향대로 왼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호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기존의 기찻길을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든 고속철도 같은 거 새로운 구간 놓잖아요. 그것도 왼쪽으로 다녀. 왜냐하면 철도 자체가 왼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는 왼쪽, 어디는 오른쪽 이러면 사고 나. 위험해. 관리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요. 왼쪽으로 그냥 가. 이게 경로 우존성이라는 거예요. 경로 우존성. 그런데 서울 지하철 있죠. 서울 지하철은 오른쪽으로 놨어. 오른쪽으로. 왜 우리가 왼쪽으로 가냐? 차도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다 오른쪽으로 나가지고 요게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번 우리 경로 우존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관계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 제도를 한번 만들 때는 그게 녹아 들어간 다음에 한번 굳어지면은 경로 우존성이 생기고 경로 우존성이 생기게 되면 쉽게 변화를 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단절 균형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길을 누군가가 먼저 막 가가지고 길을 내놨더니 다음 사람들도 야 여기가 길인가 봐 사람 지나다니는 흔적이 있어 그러고 글로 다녀. 그래서 길이 다 됐단 말이에요. 산사태 정도는 놔줘야 그래야 그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낼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한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이 가서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신제도주의를 뭐라 그랬냐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 합리적 선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던 얘기 같다. 그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있잖아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기본이 합리적 선택 아닙니까? 뭐든 갖다가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게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신제도주의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나오는 이론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공선택 이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경제학계의 어떤 분석의 기틀을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렌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경제학의 렌즈를 가지고 뭘 들여다보는 것이냐. 경제학만 들여다봤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정치학이나 행정학 같은 비경제 분야 요 영역에도 경제학의 렌즈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거래관계로 보는 거죠. 거래관계, 서로의 자율적 거래관계, 계약과 거래관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서 상대방하고 뭔가를 교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보는 거예요. 뭐 투표도 돈 내고 상품 사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후보가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상품으로 쭉 나왔고 그 상품들이 있을 때 그 상품들 중에서 내 표가 돈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 행정학 같은 데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소비자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나, 선택하는 사람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공공선택론이고, 공공선택론에서는 또 우리가 뭘 주목해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있잖아요,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나올 거예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 있다.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저작이 미국 공행정에서의 지적이기다. 뭐 이런 이제 저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공행정이 너무 관료제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런 때문에 이게 상품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안 되고 일단은 소비자 만족이 안 되고 단일된 하나의 공공 서비스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성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민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참여 같은 걸 강조해요. 시민들도 말이야 공공 서비스 행사에 좀 참여를 하고 내부 구성원들, 자 공직사의 내부 구성원들도 자기가 또 열심히 또 참여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성 같은 거 서로 조직 내에서 경쟁도 좀 하고 그래야지 또 이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오스트롬이라는 학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를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빈센트 오스트롬. 둘이 부부죠. 예,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같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좀 우리 나눠서 좀 이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앞에서 좀 얘기가 됐었던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가 있고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공공재 있죠. 공공재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재론.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래비용은 나중에 2단원 가서 더 상세히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학에서도 신제도주의 흐름이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사회학 쪽으로 오게 되면 사회학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학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요. 경제학적인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를 또 비판합니다.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모든 선택이 전부 다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선택된다 뭐 이런 걸 전제하는데 사회학자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게 그 이성적인 어떤 작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 작용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봤을 때 인간들의 행동은 그냥 습관적인 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냥 사회화됐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런 것도 많지. 무슨 우리가 맨날 그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판단을 하냐.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어른을 만났다. 그럼 지나가다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 순간 이거를 합리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 동네 어른이 나타났다. 선택 1, 인사를 한다. 선택 2, 인사를 하지 않는다. 선택 3, 돌아간다.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1을 선택했을 때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어치가 된다. 이런 거를 환산하고 선택 2, 선택 3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분이 나를 알까? 모르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성적인 힘이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요. 우더런이 지나가면 그냥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뭘 그걸 그렇게까지 고민해.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게 경제적 합리성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이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야말로 이제 미시적인 그 제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로 간의 규범 같은 것도 전부 다 제도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될 표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해놓고 교재 중심으로 탁탁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소모피즘. 베디드니스. 영어 어려워 이게 단어가 엄청 길고. 근데 그게 배태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강조가 돼요. 동영화가 뭐냐? 이소모피즘. 응? 우리 왜 흔한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말 하는 순간 부럽다는 거를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무것도 모르면 부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브랜드 같은 거 잘 모르니까 누가 뭘 입었다, 뭐 좋은 시계를 찼다, 몰라. 모르니까 안 부러워. 안 부러운데 옛날에 어떤 좀 돈 많는 집 아들내미를 만났더니 내가 안 알아주니까 굳이 만나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내가 안 알아주니까,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안 알아주니까 자기 시계 샀다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2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냐? 한번 보자. 내가 차는 거나 뭐. 나도 시계가 잘 가던데 이것도 시계 잘 맞냐? 내가 물어봤죠. 시간은 안 틀리냐? 뭐 이렇게 2천만 원짜리라는데 내 기분 살려주려고 굳이 나한테 자랑한 거잖아. 지금 왜 안 알아주냐? 멋지다. 줘봐라. 나도 한번 차보게. 내가 언제 2천만 원짜리 차보겠냐? 그러고서 갖다가 막 차고, 멋있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 줄 거냐고. 농담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띄워줬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러움은 진다라는 얘기가 부럽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부러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알게 되면 부러웠을 거야. 근데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뭔 줄 모르는데 뭘 부러울 게 뭐 있어. 그런 건데 거기에 관심이 가거나 혹은 알게 되면 또 관심이 생겨.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한테. 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뭐에 꽂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고 삽시다, 우리. 뭐 브랜드 이런 거 이거 많이 알더라고, 사람들이. 브랜드. 난 뭐 이런 거 처음 받고 뭐 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샤넬보다 비싼 거다. 뭐. 샤넬도 나 몰랐다. 언론에 자꾸 나와서 알았어요. 옛날에 그때 알았지. 샤넬이 세일을 한다. 이게 뉴스거리야. 그래서 왜 이래? 이게 왜 뭐가 뉴스야? 이렇게 봤더니 얘가 엄청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루이비통 이런 거하고도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거보다 위라며. 그 안에서도 위아래가 있다며. 위아래가 있다며요. 확실히 위라며. 그래서 얘가 세일한 게 특이한 거라며. 그럼 이해가 되지. 그건 경제학의 어떤 사례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경제학 사례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내 브랜드 알게 됐고, 이거를 은어처럼 부르는 게 뭐 채널이라고 그냥 부르고 뭐 이러는 것도 알게 됐는데, 아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게 샤넬이구나, 이렇게. 그전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뭐 명품 가방이라는 게, 어떤 가방을 보면은 루이비통 같은 게 그러잖아요. 가방에다 지네 로고를 막 수천 개를 막 갖다 새겨놓고, 수백 개, 수천 개 새겨놓고 들고 다녀. 내가 쪽팔리게 저렇게 로고로 도배한 거 왜 저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보면, 저 사람 뭐 비싼 거 좀 했네? 이렇게, 좀 잘 사나 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병이야. 예, 부럽지가 않아야 되는데. 제도로 한번 와볼게요. 제도도 똑같대. 제도도요, 사람들이 누가 뭘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저 사람은 세련된 사람인데 그런 걸 해. 그러면 나도 그거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국가에 먹고 살 것도 없어갖고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물도 못 파줘가지고 사람들 꾸정물 먹고 앉았는데, 야,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는 새끼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아주 그냥 분노가 진짜 아주, 그죠? 턱 내밀으라고 하고 싶죠. 한 대 까고 싶으니까. 그리고 지들은 막 좋은 데서 좋은 거 처먹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게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얘네들이 있잖아요. 지네 나라에 막 지네도 선진국인 척은 하고 싶잖아.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잘 된다. 이러니까 환경부 같은 거 만들어놔.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요. 지네가 뭐 환경이 보존이 너무 돼 있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람이 이거 뭐 써먹을 수가 없는 상태, 야생의 상태야. 아니 이걸 뭐 좀 개간도 좀 하고 말이야. 활용을 좀 해야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지. 그대로 있는데 환경부를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행정 주도적 성장을 했으니까 행정학자들이 그렇게 외국에 초대돼 가지고 어떤 뭐 세미나 혹은 자문 이런 것들을 요구한대. 그래서 막상 가서 막 열심히 해주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데. 이게 보니까요, 그 나라들에 가서 그랬대. 저 어릴 때까지 있었거든요. 오후반, 오전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오전반인데 학교를 안 가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 엄마는
얘가 오후반인가 보다 생각하고 숙제하고 가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뒤늦게 집에 나가는데 야 너 오후반 아니야?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이렇게 아니 오전반이다. 그랬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청소하던 호수로 휘날리면서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치듯 막 맞고 그러면서 막 이제 뛰쳐 도망 나갔던 이런 장면도 제가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의 추억이 있어. 오전반 오후반 이게 추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게 시설이 부족하니까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올려야 돼. 문맹률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서 그걸 조언을 해줬는데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러더래. 거기 지도자가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게 대학 교육, 이 고등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이게 허세 쩌는 거지. 허세 쩌는 거야. 먹고 살지도 못하는 게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한탄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선택이 아니야. 남들을 보고 나도 훅가시 잡으려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하는 거고 배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럼 경제성장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걸 보면은 우리는 그 교육열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그 국가가 먼저 그런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전부 다 학교를 보낼라 해.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그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게 다 맞물렸고 그 다음에 가난해도 물론 그게 뭐 성차별도 있고 막 그랬죠. 이제 아들내미 하나라도 집안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항상 꿈을 뭐로 심어줘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저희 집안이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중 제가 조금 낫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야 너는 판사가 돼야 한다. 갑자기 꿈을. 그때는 다 그런 요구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문과 가가지고 벼슬 해라 이거지. 벼슬 해라. 그 요구밖에 없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의사도 저보다는 그 다음 세대였던 것 같아. 제가 좀 크니까 애들이 막 의사 이런 거 하고 그때 좀 이렇게 바뀌었고 저 아주 어릴 때는 판사해라, 뭐 정치인이 되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게 벼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배태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관료 같은 게 사실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관료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안 느낀다며요, 별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은 안 되고 뭐 이제 고생은 하고 욕을 먹고 뭐 이런 직업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내가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오히려 창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자기도 잘 되고 사회도 성장하고 맞는 얘기죠 그것도.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공직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높아요. 사회적 지위가. 그게 우리의 배태성인 거예요. 배태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 조직이 금세 탄탄하게 딱 앞에서 그랬잖아요. 관료 조직이 딱 갖춰져야 된다 그랬고 발전 행정론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부 주도의 성장을 했다는 건데 행정부가 실력이 없으면 이거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게 딱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는 것을 선호해.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배태성이다. 그런 걸 배태성이란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게 이제 바로 행정행태론의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까지 봤고요. 신행정론 있죠? 신행정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서부터 이제 요거 중요해요. 신제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교재 보면서 이제 빠르게 또 치고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